자, 우리가 집중요 정도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의제 범위 집중요는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의제대는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허가 의제 신청을 하면요. 인허가 의제 신청을 하면 한 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된 인허가가 있어요. 플러스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의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은 주된 인허가의 요건도 갖춰야 되고 관련된 인허가의 요건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제 효과가 없다. 의제 효과가 없을 때는 주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거나 또는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얘는 요건을 갖춘 걸로 나와요. 즉 관련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낼 때는요. 시험에 낼 때는 주된 인허가 요건은 갖추었으나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발령됩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나와요. 즉 의제된 인허가 거부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요.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처분서에 허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즉 주된 인가 또는 허가가 나오고 의제된 관련 인허가도 나오는 겁니다. 즉 허가가 이렇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복수 민원 절차다. 그래서 복합 민원 절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요. 인허가 의제 신청에 대해서 이때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관련 인허가 거부 처분은 안 나와요. 대외적으로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나옵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때는 거부 처분이 하나예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된 거부 처분. 이 처분 하나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얘는 허가가 두 개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제 효과가 발생해서 주된 인허가도 받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은 다툴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가 보통 소의 이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이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관련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면 어떤 임야에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장 건축 허가예요. 공장 건축 허가가 나왔는데 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산지에 있는 나무를 깎고 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장을 세우겠죠.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에 따라서 산지를 깎아버리면 비가 내릴 때 나중에 산사태 위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인근 주민이 관련 인허가 처분을 다투려고 할 겁니다. 산지 전용 허가 이거 위법하다. 왜냐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자연환경, 즉 중대한 공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관련 인허가를 인근 주민이 어떤 소송으로? 인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허가가 두 개예요. 만약에 주된 인허가를 다투려고 한다면 얘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관련된 의제된 인허가도 만약에 얘한테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를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처럼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잘 보세요. 주된 허가의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주된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의제된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지만 대외적 처분은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소의 대상은 뭐냐? 이때는 대외적으로는 얘밖에 없으니까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대외적으로는 이 처분밖에 안 나오니까. 다만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서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요건이 미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의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은 주된 인허가도 요건을 갖췄고 관련 인허가, 즉 의제된 인허가도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허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주된 인허가를 소의 대상으로 다투면 되는 거고,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얘를 다투지 말고 얘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왜? 허가가 두 개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판례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 이때 관련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요, 통상의 인허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하다. 이건 나중에 암기할 키워드입니다.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의 직권 취소 철회도 가능하고 인근 주민 등이 제3자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주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는지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는지 묻지 않고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외적 처분은 딱 하나,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의 대상은 항상 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그 이유가 되는 관련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행정청의 위법한 판단, 이걸 다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어. 이 말은 주된 인허가는 요건을 갖췄다는 걸 징표해요. 시험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주된 인허가는 요건을 갖췄어.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가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럴 때 주된 인허가를 발령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인허가 의제 신청은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한 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못 갖추면 그냥 거부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옵니다. 볼게요. 관련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이게 이제 주된 허가예요. 주된 허가, 인허가에서 인가는 지금은 빼겠습니다. 주된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이게 의제되는 허가인데 최근에는 행정기본법에서 관련 인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주된 허가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외적으로는 주된 허가, 즉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즉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을 위한 대지의 요건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하면서, 즉 주된 허가를 발급하면서 의제된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둘은 그냥 한 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잘 보세요.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 기준이 충족됐어.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뿐이야. 그래도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결국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의 대상은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고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행정청의 판단을 다투는 거죠. 이거는 입법고시에서 기출이 됐어요. 최신 판례입니다. 관련 인허가, 이거는 의제된 인허가죠.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이 완비라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관련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보통 요건은 실체 요건이라고 했죠.
아예 실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거고인데 여기서 완비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은 갖추었으나 조금 부족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비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요. 완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갖췄어. 근데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거부 처분하는 것은 행정경제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발행위 허가의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그 요건을 완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거부 처분을 해버리면 민원인은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다 거쳐야 돼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여러분 이런 건축에 필요한 이게 조그만 집 짓는 게 아닐 때는요. 정말 절차가 복잡하거든. 이것저것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걸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돼요. 몇 달 동안. 너무 행정경제에 반하잖아요. 그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추후 별도의 허가를 즉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 키워드 나오네요. 명시적 조건 또는 당연히 요청되니까 묵시적 전제로서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가까운 장래에 그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러한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적 조건 또는 묵시적 전제로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못 갖췄다. 그럼 얘 직권 취소해버려야 돼.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으면 주된 인허가도 거부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만 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는데 가까운 장래에 완비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이럴 때는 그러한 요건이 완비될 것을 명시적으로 아예 처분서에 집어넣든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관을 붙이면 되겠죠. 아니면 명시적으로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요청되므로 묵시적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발령하는 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게 원칙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의제되는 인허가. 과거에는 이 용어를 많이 썼는데 행정기본법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관련 인허가라고 불러요. 관련 인허가가 실제하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주된 인허가에 의해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실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과거에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인용됐을 때 또는 거부 처분이 됐을 때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느냐, 즉 주된 인허가 별개로 이런 의제된 인허가도 쟁송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부정설은요. 과거의 학설의 논의입니다. 신청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의제되는 인허가는 의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실제하지 않으면 의제되는 인허가는 별도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긍정선은 우리가 실체 집중은 부정한다고 했죠. 실체 요건은 부정되기 때문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죠. 별도로 판단했다면 별도로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선을 취하면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소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에 별개로 의제된 인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에 관한 쟁송에서 의제된 인허가 거부 사유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최근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 계획 승인은요. 보통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사안에서 의제된 인허가, 여기서는 산지 전용 허가겠죠.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철회, 직권 취소 철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판례는요. 잘 보세요. 이게 종래 교수님들의 논의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의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전혀 다른 것을 동시에 놓고 본 걸로 봐야 됩니다. 칭의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거부 처분은 실제하지 않는 걸로 봐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별도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얘만 실제하기 때문에 얘만 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허가가 두 개가 나와요. 주된 인허가도 발생하고 플러스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 관련 인허가는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다? 통상의 인가 또는 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하면 방금 본 것처럼 실제하니까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소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통상의 인허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철회의 대상도 되겠고 제3자가 쟁송을 제기하는 쟁송 대상도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와 발생할 때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얘만 실제하는 거니까 얘만 소의 대상이 되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거부 처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처분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의제 효과라는 게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겠죠. 답안지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확실해요. 판례도 이런 논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견해는 의제 효과가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을 때 논리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걸 동일한 평면에 올려놓고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철학적 사유에서는 칭의가 다른 논의를 같은 테두리 안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논의한 그런 논리적 비약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교수님의 논의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놨어요. 분리해 주는 게 맞겠다. 자, 볼까요? 종래 판례가 실제성을 부정한 이유는 주된 인허가 소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를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요. 최근 판례가 의제된 인허가, 얘는 지금 의제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직권 취소 철회의 대상도 되고 그리고 쟁송 취소의 대상도 된다고 본 거예요. 다음 기타 인허가 의제의 효과인데 여기는 뭐 단문이나 나오면 좀 쓰는 거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한해서 주된 인허가 처분을 할 때 다른 인가 또는 허가가 의제가 돼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를 전제로 또 의제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왜 그런지 앞 시간에 설명드렸죠. 원래 처분권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권을 발령하는 거예요. 이건 명문의 규정 없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여기는 써주면 판례는 써주면 추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여기는 사례하고는 상관없어요. 단문 쓸 때 써주면 의미가 있겠죠. 의제되는 인허가 과거에 이 용어를 많이 썼다고 했죠. 지금 용어로는 관련 인허가입니다. 관련 인허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 처분에 나중에 보면 구속적 행정계획이었어요.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주된 허가의 위법 사유는 아니라는 판례예요.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인허가 의제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주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주된 인허가 처분에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서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만 있을 뿐이지 관련된 인허가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주된 인허가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의제되는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의 중요한 요건의 일부를 이룰 때는 그런 위법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요. 일단 판례의 키워드를 그대로 아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선승인, 후협의제. 보통은요 의제를 할 때는 관련 행정청과 관계행정청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협의를 거칠 수 있겠느냐? 이건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협의된 것에 한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먼저 승인하고 나중에 사후에 협의를 거친다? 이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된 허가가 하나 있어요. 의제가 돼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때 먼저 얘네부터 협의 거쳐서 부분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 인허가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선승인 후 협의제란 의제 대상인 인허가에 관한 관계행정청과 모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이게 긴급한 필요죠. 있다면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먼저 사업 시행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선승인 후 협의제를 취하는 경우는 사업 승인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자금이 회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초공사 같은 것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보면은요. 나머지는 다 완비됐는데 어떤 의제 요건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 돼 있는 것은 이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선승인 후 협의제 또는 부분 인허가 제도를 활용합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허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완료됐다면 먼저 주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단문용이죠. 선승인 후 협의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인허가를 해준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얘는 필요해요. 이와 달리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협의가 된 것만 먼저 의제시키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변 이 특별법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29조 1항입니다. 인허가 의제, 부분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망은 선승인 후 협의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선승인 후 협의제는 필요합니다. 자, 선승인 후 협의자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협의가 있고 주된 인허가 있으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허가도 일단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의제 시켜놓고 나중에 협의하는 거예요. 다만 완료되지 않은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완료가 불능으로 돼버리면 취소해야겠죠. 반면 부분 인허가 의제는 협의가 완료된 인허가에 관해서만 먼저 의제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관련 판례. 판례는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해서 사전협의를 모두 다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주된 인허가 후에 인허가 의제 상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당의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인허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또 판례에 따르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철회가 허용될 수 있다. 그래 의제된 인허가는 쟁송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가 있잖아요. 근데 의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를 쟁송 대상으로 다 삼았는데 얘가 취소되면 얘가 존재할 수 없어. 운명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 없이는 얘가 존속할 수 없으면 이런 경우에 얘만 취소하면 안 되겠죠. 부분 인허가가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얘가 없더라도 얘만으로 얘가 존속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부분 인허가가 허용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키워드 암기가 중요합니다.